그러니까 우리는 AI 소비 사이클에 집중을 한다고 하더라도 투자 사이클에서 소비 사이클로 이어지는 과정에서도 결국 투자 사이클의 핵심적인 종목들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메타 같은 경우가 꽤 흥미로운 부분을 이야기를 해서 인공지능 추천 시스템을 통해 인스타그램이나 스레드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해봤더니 오히려 사용 시간이 6%, 35%, 7% 이렇게 증가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투자 사이클에서의 핵심적인 종목군들도 일부 가져가고 또 새롭게 소비 사이클에 더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들, 그런 포트폴리오 전략을 구성하면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일정 정도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찐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찐생 김진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주식 필살기 시간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제 투자 아이디어로 도출을 했던 게 AI 소비 사이클이잖아요. 근데 이게 좀 그런대로 시장에서 잘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뭔가 압도적인 주도주의 위치를 차지하거나 이랬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움직이는 것 같고 충분히 뭔가 기대를 해볼 만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AI 투자 사이클에서 이제 소비 사이클로의 전환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기는 한데 반대로 중국은 오히려 본격적인 AI 투자 사이클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한 종목을 이렇게 딱 고르는 것보다 버텀업 관점에서 골라서 좋은 수익을 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게 너무 어렵잖아요. 큰 어떤 기저의 변화 흐름 그리고 큰 흐름들을 이해했을 때 그거를 가지고 투자 아이디어를 도출해서 우리는 투자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분명히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미국은 투자 사이클에서 소비 사이클로의 자연스러운 전환이 나오고 있고 중국은 본격적인 투자 사이클이 시작된다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중요한 변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필살기에서는 이런 변화들에 대해서 이전에 있었던 투자 아이디어의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를 조금 얹어내면서 우리 시장 투자까지도 어떻게 한번 해볼 수 있을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빅테크의 실적을 보면 캐펙스 규모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AI의 투자는 아직까지 유지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투자 사이클의 종료는 아니지 않을까요? 원래 투자 사이클이라는 게 이렇게 한 방에 종료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셔야 돼요. 만약에요 AI 투자 사이클이 완벽하게 종료된다라고 하면 증시 자체는 소비 사이클이 오냐 마냐 우리 고민하는 거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완벽하게 망가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AI 투자 사이클은 종료되는 게 아니라 계속 진행되는 건데 다만 그 강도가 둔화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다른 케이스긴 하지만 이게 2000년도 중반 후반에도 중국에도 유사한 형태가 있었거든요. 중국의 초기 증시 상승 사이클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고정자산 투자 사이클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고정자산 투자 사이클이 조금씩 둔화되는 가운데 중국에서 개인을 중심으로 한 내구재 소비 사이클이 나타나게 되면서 증시의 주도주는 고정자산 투자 사이클의 주도주에서 내구재 소비 사이클의 주도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환이 나타난 바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미국 상황 같은 경우에는 투자 사이클의 핵심이었던 종목군에서 소비 사이클의 핵심인 종목군으로 서서히 옮겨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 투자 사이클의 핵심이었던 종목들이 모두 다 언더퍼폼하는 구간으로 빠지는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빅테크 실적을 좀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우선적으로는 캐펙스 급감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AI 인프라 관련한 주식들도 동반해서 반등을 하는 모습인 것 같고 근데 이런 것들이 종목별로 좀 차별화되면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보면 반도체 같은 경우 보면 어찌됐든 투자는 계속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투자가 학습보다는 이제 소비의 과정으로 오다 보니 추론 과정에 대한 투자가 더 집중될 것으로 여겨지면서 반도체만 보더라도 엔비디아보다 브로드컴의 회복이 훨씬 더 빠른 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엔비디아의 범용 GPU 같은 경우에는 학습 과정에서 이제 압도적으로 그 사용처가 많거든요. 반면에 추론 과정에서는 추론의 상황마다 각각 다른 요구량이 있고 결국 이 추론이라는 게 엣지 AI, 온디바이스 AI
AI에서 활용될 여지가 높기 때문에 저전력이 더 많이 요구된단 말이죠. 그래서 브로드컴의 주문형 반도체 활용처가 더 많아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추론 쪽 투자가 강화되면서 사실상 지난 6개월만 보더라도 이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의 주가 퍼포먼스가 꽤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그래프상에서 빨간색이 브로드컴이고 엔비디아가 파란색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거 지난 6개월간의 퍼포먼스인데요. 확실한 퍼포먼스 차이가 있어요. 수익률로 보게 되면 브로드컴은 플러스 19%고요. 엔비디아는 마이너스 16% 정도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브로드컴 롱 잡고 엔비디아 숏 잡으면 시장과 상관없이 수익이 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 했던 적 있잖아요. 제가 했지 안 했지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아이디어로 생각을 했다면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롱숏 전략 하나만으로 30%가량은 최소한 수익이 났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주가의 회복 과정에서도 브로드컴의 회복이 훨씬 더 빠른 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AI 소비 사이클에 집중을 한다고 하더라도 투자 사이클에서 소비 사이클로 이어지는 과정에서도 결국 투자 사이클의 핵심적인 종목들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 빅테크 실적 발표에서 메타 같은 경우가 꽤 흥미로운 부분을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제 메타 같은 경우 빅테크 중에서 소비자하고 소프트웨어 응용 접점이 가장 높은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실적에서 보면 1분기 AI 추천 모델 테스트 결과 전환율이 5% 이상 증가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실제로 고객 중에서 광고주들이 AI 크리에이티브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30% 이상 증가했다라는 이야기도 밝혔습니다. 또 지난 6개월간 쭉 봤더니 인공지능 추천 시스템을 통해 인스타그램이나 스레드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해봤더니 오히려 사용 시간이 6%, 35%, 7% 이렇게 증가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게 뭔 소리일까 정리를 해보면 간접적인 AI의 소비 증가가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메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수익화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빅테크에서조차도 이런 AI 소비가 관찰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주목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아직까지 시장이 불안하고 본격적인 상승의 상황은 아닙니다만 AI 투자 사이클에서 AI 소비가 얹어지는 국면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관점에 맞게 투자 사이클에서의 핵심적인 종목들도 일부 가져가고 또 새롭게 소비 사이클에 더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들 우리가 그동안 정말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런 종목들을 또 포트폴리오에 얹어서 소프트웨어 쪽에 조금은 더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그런 포트폴리오 전략을 구성하면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일정 정도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은 미국과 달리 AI 투자 사이클에 진입하는 시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정확히 어떤 상황일까요? 일단 우선 알려진 대로 중국 같은 경우 중국의 AI 기술은 사실 뭐 미국 못지않다라고도 알려져 있고 실제로 AI를 구현하는 소프트웨어 쪽은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미국이 반도체를 규제하고 있잖아요. 중국에게. 이것 때문에 하드웨어 쪽이 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부진한 상황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은 미국과 다르게 본격적인 AI 투자 사이클에 진입한 걸로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딥식 이후에 중국에서도 놀란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AI 보조금이 더 커졌다고 알려지고 있고 그래서 중국 내에서는 지금 난리도 아니랍니다. AI 반도체 개발에서부터 데이터 센터 투자를 통한 언어 모델 개발 그리고 더 나아가 AI 에이전트 개발까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이야기가 되는데요. 뉴스로만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게 아니라 몇몇 개 기업의 실적을 통해서 그게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실적을 통해서 확인하기보다는 글로벌 기업의 실적을 통해서 확인하면 조금 더 중립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프랑스에 슈나이더 일렉트릭이라는 전력기기 기업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실적 발표에서 그 지역별로 매출액 성장률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이랑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전력기기 매출액 성장률이 지난 4분기부터 감소를 했어요. 이 이야기는 투자가 조금씩
둔화되고 있다. 그걸 반증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반면에 아시아, 태평양 이쪽 같은 경우에 결국 중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쪽은 매출액 성장률이 더 증가하는 게 확인이 되거든요. 이거는 그만큼 중국에서 뭐 데이터 센터 투자, AI 투자가 굉장히 활발하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뭐 단언해서 말씀드리는 건 참 어렵습니다만 중국은 확실히 그래도 AI 투자 사이클에 진입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국이 AI 투자를 본격화한다고 해도 미국에서 기술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규제가 있는 한은 좀 한계가 분명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분명히 한계점이 명확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를 비롯한 서방 세계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서방 세계가 중국에 대해서 과연 정말 잘 아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험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 너무 우리는 서방 세계의 생각에 매몰돼서 제한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깜짝 놀랄 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너무 많이 주목은 안 됐었는데 지난 5월 4일 날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위성사진 하나를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위성사진이냐면 중국 선전시 있잖아요. 선전시에 있는 중국의 화웨이의 반도체 클러스터 사진입니다. 이게 맨 왼편이 2022년 사진이고 맨 오른편이 2025년 사진인데요. 이게 이제 2025년이 되다 보니 화웨이 그리고 반도체 장비 업체인 C캐리어 뭐 이런 회사들이 중심이 돼서 반도체 클러스터 자체가 완공된 것을 위성 사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초록색이었던 부분이 다 공장으로 들어선 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근데 이 클러스터 사진을 또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분석을 했어요. 이 화웨이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결국은 네덜란드의 ASML, 한국의 SK 하이닉스, 대만의 TSMC 그리고 엔비디아를 대체하는 자체적인 반도체 자체 생태계를 구축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그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까지 지구 역사상 이 모든 처음부터 끝을 하나의 기업이 하나의 국가가 다 하는 것을 시도한 적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였거든요. 그러니 진짜 정말 대단한 도전을 실제로 중국은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성공 여부는 당연히 미지수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도체 어렵잖아요. 뭐 이게 너무 복잡합니다. 근데 사실 반도체라는 거 심플하게 생각을 하면 결국은 가장 싸게 만드는 가격 효율 싸움을 하는 게 반도체거든요. 그러면 반도체의 경쟁력이 약하다라는 건 결국은 가격적으로 비효율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글로벌 경쟁 시대에 경쟁에서 뒤처져서 실제로 성장을 못하는 거죠. 근데 지금 미국은 중국에게 엄청난 기술 규제를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중국의 선택지는 그냥 이 AI 투자를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중국 반도체의 이 가격의 비효율성을 이겨내는 강력한 지원을 통해서 육성을 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바로는 중국의 선택은 당연히 후자인 것 같고, 그렇다면 결국 가격 효율 싸움을 하고 있는 반도체에서 정부의 막대한 지원이 더해진다고 한다면 이 내부의 싸움에서만이라도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현재 중국의 AI 투자 사이클은 뭐 중국 알아서 놀아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는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오히려 중국이 잘하면 우리는 그 사이에서 돈을 벌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투자의 기회로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이제 투자의 기회로 생각해 봐야 한다 하셨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해 보면 될까요? 우선 가장 직접적으로는 포트폴리오의 일정 정도 비율은 중국 테크 기업들을 가져가는 전략? 뭐 이게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전략인 것 같아요. 좀 걱정되죠. 미국이랑 중국이랑 어떻게 싸울지도 모르겠고 이에 불확실성도 굉장히 많이 상존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심정적으로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저는 늘 투자는 부담스러울 때 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최소한 그러면 몰빵을 안 찍더라도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차원에서는 최소한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을 중국 테크 기업을 가져가는 거는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투자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우리나라 삼성전자입니다. 또 삼성전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모르겠는데 미국의 AI 투자 사이클 지난 몇 년 동안 있었던 그걸 생각을 해보면 그때 AI 가속기 반도체 시장은 엔비디아가 압도했던 시장이에요. 엔비디아의 지배력이 너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결국 엔비디아하고 연을 맺을 수 있었던 하이닉스 그리고 한미반도체만 사실 미국의 AI 투자 사이클에 수혜를 받을 수 있었고 삼성전자는 이탈했던 거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지배력이 높지가 않거든요. 엔비디아의 지배력이 그렇게 높지 않은 AI 반도체 시장이기 때문에 실제로 삼성전자도 HBM을 만든단 말이죠. 삼성전자가 HBM을 못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삼성전자의 HBM 수요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게 왜 증거가 있냐면 이번 분기 삼성전자 HBM의 성장이 4분기 대비해서 큰 폭으로 떨어져서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중국 빅테크들이 관세 전쟁 이전에 삼성전자의 HBM의 선제 구매를 지난 4분기에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관세 전쟁이 나오다 보니까 주문량이 좀 줄어들면서 이 역기저 효과 때문에 이번 분기 삼성전자 HBM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던 거거든요. 이 말은 역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중국에서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의 HBM에 대한 수요가 높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건 중국이 AI 투자 사이클을 더 가속화한다면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HBM을 내기 전까지는 오히려 삼성전자에게는 미국의 AI 투자 사이클보다는 조금 더 좋은 환경이 될 수도 있다. 여기까지 우리는 투자 아이디어를 넓힐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 아시겠지만 여전히 불확실성 많고 삼성전자 주가 자체도 그렇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겠습니다만 이후의 전개 상황을 보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일종의 제한적인 생각으로 딱 가두지 말고 중국과 연관 지어 본다고 하면 삼성전자의 기회 요인이 있다. 이렇게 좀 우리의 생각의 폭을 넓혀 놓을 필요는 우선적으로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네, 이상으로 오늘 필살기 시간에는요 좀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은데 미국의 AI 사이클 그리고 중국의 AI 사이클이 조금은 다른 부분에 착안을 해서 우리는 관점을 좀 어떻게 바꾸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제 미국의 AI 소비 사이클이라는 투자 아이디어를 도출을 했고 지금 적용하고 있는 상태인데 마찬가지로 오늘의 제 이야기도 좀 일종의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의 첫 시작점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만 딱 말씀드리면 요 정도의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미리 선제적인 포지션을 막 취해야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투자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전망하는 게 아니라 대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아이디어, 생각을 먼저 하고 생각의 속도를 빠르게 하고 실제로 시장에서 움직일 때 우리는 이 빨라져 있는 생각의 속도를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면 전략을 수정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투자 아이디어의 폭을 넓힌다는 느낌으로 저의 이야기 들어주셨으면 여러분들께 조금은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저의 생각 정답도 아니고 항상 부족한 생각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의 이런 이야기들도 여러분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찐쌤 김진이고요. 우리 찐생 여러분 화이팅입니다.